우리가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를 많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정약용.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약용이 암행어사 출신이라는 건 많이들 모르고 계시죠. 조선 후기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관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정약용은 암행어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박문수는 암행어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어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암행어사로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이 박문수가 일반 어사로 지방에 내려갔을 때 백성들의 구휼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정말로 너무너무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설화집이나 야사집에 많이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이 박문수가 지방에서 너무나 혁혁한 실적 그리고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박문수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2010년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심재우 교수님이 이제 어사 박문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역사전을 지에 냈던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재우 교수님이 고령박씨인가요? 이 가문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문집들, 그리고 족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 연구 성과들까지도 조사해서 박문수의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는 네 번을 일반 어사로 이렇게 이제 지방에 파견갑니다. 일반 어사로. 그러니까 암행 어사로서 간 적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암행 어사로 알게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더욱더 백성들에게 극적인 어떤 부분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억울했던 일들을 다 해결해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암행어사로서의 신분으로 탈바꿈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어사로 더욱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박문수는 실은 암행어사와는 별로 그렇게 제가 이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진행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사로서 이제 지방에 갔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사 박문수는 이제 아까 제가 일반 어사란 말을 썼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별견 어사라고 그래요. 별견 어사. 그러니까 특별히 파견된 어사다. 특별히 파견된 어사. 그러니까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행에서 몰래 내려가서 백성들의 어떤 수탈,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 그래서 수령의 부정부패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었다면, 별견 어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내려가려면은 지방에서 수재나 한재, 흉년,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 어사를 파견 보내는 거예요. 지방에. 왕의 어떤 특명을 갖고 내려가서 지역 관찰사나 수령이 백성들을 위해서 진주를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잘하겠죠? 관찰사나 수령이, 지방관들이. 그러니까 그걸 지휘 감독하는 사람의 임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진감이라고 하고 숙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순회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마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 특별 임무를 받은 별견 어사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을
달래고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의 직무와는 조금 성격상은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박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제대로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지를 감리하고 또 그걸 지휘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휘, 실무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박문수를 상당히 많이 칭송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어사 박문수는 영남 지역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백성들이 또 보아왔고요. 또 박문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한양에 있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은 흉년일 때는 그 시체도 구워서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에는 그 시신을 구워서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박문수가 그러한 것을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 재산의 곡식들마저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영남 지방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올라와서 영주에게 또 보고를 하는데 이 조정에 있는 대신들의 곡식들도 걷어가지고 이거 내려줘야 된다. 이것까지도 부족하다. 그 조정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의 모든 곡식들을 그 개인 재산들을 받아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나요? 미친 놈이다, 미친 소리다, 라고까지 박문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조는 그것을 듣고서 조정 대신들의 월급, 녹봉을 전부 삭감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제를 해줘요. 그 박문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나눠주고 그들 갖다가 이제 살려주니까 백성들의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어사이지만은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했던 것이었죠. 또 그렇게 이제 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왕께 보고하고 또 이제 뭐 정상품까지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까지 올라가게 되죠. 뭐 예주판서, 병조판서, 호수판서까지 올라가서 박문수가 상당히 중요한 관직까지 이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감사로도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감사로 내려가게 되는 또 연유는 어사 박문수가 이제 한양에 이제 이제 일반 어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인자의 난은 뭐냐면은 영조가 왕이 되니까 이인자, 그러니까 남인 가문이에요. 남인 가문과 또 이제 소론이 연합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무신난을 일으킨 건데 명분이 뭐냐면 경종이 그러니까 영조의 선왕이 경정이었죠. 전왕이 경종이 이제 의문사 같은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영조가 임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종의 사인이 의혹을 갖고 경종의 사인에 의문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인과 소론에 연합한 부분의 세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분을 갖고 또 하나는 영조가 이 숙정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인자의 난을 같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런 명분들을 갖고 일어나고 그리고 영조를 폐위시키고 수윤세자의 증손이었던 밀풍군 밀풍군 탄을 이제 영조를 폐위하고 왕으로 이제 추수가는 그러한 것을 갖고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영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 백성들이 굶주려서 그 수령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난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다음 왕을 하자는 난이기 때문에 이건 영모죠. 그러니까 영조가 상당히 불안해 있었죠. 그때 그 난을 진압했던 사람이 오명항이라고 그 병조판서였던 오명항이 도운수로, 그리고 박문수가 그 종사관으로 해서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 난을 진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명항은 이제 한양으로 귀환을 하고, 이제 박문수는 이제 거기에서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남게 되는 이유가 또 그 난을 진압하고 났는데, 영남 지방에서 이인자의 난은 이제 청주, 뭐 이렇게 안성, 막 이런 데를 주요 무대로 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인자가 청주를 함락하고 안성까지도 올라갔는데, 이제 진압이 다행히 됐던 것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명항은 이제 올라가면서 영남 지방에 다시 또 이제 도적이 때가 일어나니까 너는 남아서 진압해라 해가지고 이제 박문수는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문수는 다시 또 이제 영남 지역으로 이 도적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도적이라는 것은 이인자의 난과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이 도적은 정말로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관아에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도적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백성들 그리고 관아를 습격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박문수가 내려가서 거기를 다시 또 평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도적이죠. 일반 백성들은 다 산에 다 숨게 되니까 그 산에까지 다 가가지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를 하고, 너희들이 도적이 된 이유를 알고 있고, 또 도적의 세력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도적이 된 것도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절대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내려와서 평정하고 수습해요. 박문수가. 그러니까 그 공적 때문에 이 경상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또 있으면서 정치를 잘했나 봐요. 어느 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이 경상도 해안가에 수많은 가재도구와 시신들이 막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해안가에 막 계속 이제 떠내려와서 이제 해안가에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문수가 아무래도 북쪽에 함경도 지역에 수재가 난 것 같다. 큰 물난리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재도구나 시신들이 계속 떠내려 왔다고 본다. 그래서 이 박문수가 3천석을 준비시켜서 그거를 갖다 함경도로 보내라고 합니다. 경상도 감사가 박문수가. 그러니까 밑에 있던 수많은 이제 수령들이나 이러한 부하들이 조정에 보고하고 보내자. 그렇지 않으면 문책당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박문수가 또 말을 안 들어요. 박문수가 당장 백성들이 굶주려서 지금 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 하지만 내가 문책당하는 건 작은 문제다 하면서 더 많은 물자와 식량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박문수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박문수가 신화적인 그런 이제 인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문수는 어떤 암행어사가 아니라 어떤 별견 어사, 특별히 파견된 어사로서 그 시대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사람을 우리가 별견 어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는 아니었습니다. 저 그림은 18세기 때 제작된 초상화
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 무주 구천동 신화는 이제 또 박문수를 우리가 이렇게 암행어사 또 신화적 인물로 많이 알고 되었던 그 이유가 이제 하나의 사료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일제강점기 때 이 박문수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책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게 일제 식민지에서 백성들이 많이들 그 일제에 그 많은 그 피해도 보고 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또 조선인들이 많이 또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문수를 어떤 그 신화적인 인물, 전설적인 인물로 자꾸 포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통쾌함과 시원함을 맛보는 거야. 그러한 그것 때문에 또 일제강점기 때 박문수가 또 많이 또 이렇게 이제 그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이제 그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더욱더 많이 백성들이 부풀리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위로의 어떤 역할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무주 구천동이 이제 이 무주에 구씨와 천씨의 어떤 그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천동이에요. 구씨와 천씨의 집성촌이 무주에 있었는데, 이 박문수가, 이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화예요. 저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막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제 경상도로 그 박문수가 이렇게 전라도도 어사로 간 적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 어사는 경상도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 또 이제 그 한양에 있었을 때 영조가 박문수를 팔도 암행어사로 제수해서 경기, 먼저 이남의 그 경기, 충청, 경상, 그거를 활동을 다 마치고 전라도로 내려가는 길에 하면서 이제 나와요. 제가 이제 팔도 암행어사라고 말했죠? 네. 근데 팔도 암행어사는 아니라고였죠? 근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니는 팔도 암행어사 박문수예요. 그리고 다 다니시고 이제 전라도로 들어가는 그 무주에, 전북의 무주에서 있을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구시천씨가 이제 집성촌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 타시성을 가진 유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씨 집안에 아주 그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당히 이 토착 세력들의 이런 이 갑질? 그런 것들이 많았었나 보죠. 그래서 유 씨가 아주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박문수가 그 유 씨 집을 지나다가 그 유 씨한테 사연을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문수가 가까운 관아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멀다. 아주 몇십 킬로 가야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그 박문수가 그 괌에 가서 그 관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천씨를 벌을 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벌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옥황상제가 장수신을 보내서 신장해라고 합니다. 무력의 신을 보내서 벌을 주는 것을 이제 기획하고 그 관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구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막 귀신 같은 돈, 옥황상제가 보낸 신장, 무신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천씨 집안을 천운서라는 사람인데 천씨 의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혼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유씨 집안을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관권도 빌리고 또 옥황상제의 힘도 빌려서 박문수가 기지를 발휘하고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이 억울한 유씨를 살려줬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제 팔도 암행어사 그리고
옥황상제의 무력신도 힘을 빌려가지고 혼내주고 아주 그러한 요소들이 다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백성들이 만든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구전군자서서 일제강점기 때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오는 거겠죠. 이런 내용처럼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문수에 관련된 설화에 대한 이야기는 약 300여 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박문수가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사또들을 벌주고 막 이런 내용이 부각된 게 아니라 박문수는 백성들을 진율, 구율, 그리고 어떤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구제해주는 내용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박문수를 상당히 찬양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영조와 박문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영조와 박문수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이 박문수는 이 과거에 이제 물론 급제를 했겠죠. 이제 갑과의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갑정병이 있는데 갑과에는 3명, 장원급제도 포함된 3명, 3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갑과죠. 그러니까 그 갑과에도 이제 뽑혔고, 하여튼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상당히 영조한테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박문수가 영조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왕께서는 직언을 안 듣고 그러시니 신하들도 왕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또 거스르는 것이 참 보기 안 좋다. 그러니 상하가 도리를 서로 지키지 않으니 장차 나라가 1, 2년에 절단이 날 거다. 어떤 직이 이르겠냐. 영조가 직언을 안 들으니까 나라가 앞으로 1년 뒤에는 큰일 난다. 막 이거 정말로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떤 지경이 이르겠습니까? 하고서 영조한테 막 딱 거칠게 말해요. 그렇게 정도 박문수예요. 그럼 영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예상을 뒤엎는 또 답을 합니다. 박문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박문수가 이런 말을 한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영조예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박문수가 왕께서 학식이 너무 부족하다. 학식이 부족해서 작은 거에만 매달리시고 큰 거에는 큰 일, 대체라고 합니다. 대체는 이르신다. 왕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나라는 언젠가는 큰일이 난다. 왕께서 기묘한 일에 좀 매달리시고 가벼운 일에는 좀 손을 놓으시기를 바란다. 더욱더 많은 긴절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란다. 또 이런 학습에 대한 학식 부족한 얘기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조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냥 또 그렇게 하질 않고, 역시 박문수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다. 라고 또 관대하게 박문수를 또 용수해주고 관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영조와 박문수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당시에 영조한테만 이렇게 포용과 이 강직함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문수가 이렇게 했으니 조정 대신들이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또 반대급부로 하면은 총애받는 박문수를 싫어하는 신하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였죠.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박문수가 임금 옆에서 좀 떠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조정에서 물러나서 이제 은둔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영조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박문수를 계속 총애하니까 박문수도 어려웠게 되고 자기도 이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물러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박문수는 물러나서 1년 뒤에 죽습니다. 사망하게 돼요. 박문수.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조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박문수가 죽은 날 바로 영의정으로 추중해 줍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마지막 벼슬은 영의정이에요. 그러니까 판서로서만 있다가 영의정으로 추중돼서 그 벼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마음을 안 사람은 박문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다. 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영조가. 그렇게 박문수를 총애고 아꼈었죠. 그렇게 안타깝게 박문수는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암행어사 정약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정약용은 암행어사예요. 이분이. 이 정약용은 이 속과의 급제를 생진사인가요? 생혼이 되는 그런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과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균관에. 22살 때였습니다. 22살 때 입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임금님은 정조였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 속과에 급제한 이 학생들을 보고 싶다. 그 유생들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정약용이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조와. 그래서 정조와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정조가 정약용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나 봐요. 눈에 좀 이렇게 이제 선뜻 띄었고, 또, 갑과애로 급제했으니까 3등 안에 들어서 급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갑과애 급제해서 성균관에 입학을 했고,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목표는 대과에 급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료가 되는 거예요. 대과에 급제하고. 그래서 대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데가 성균관이었고, 거기에서 정약용이 이제 입학생인 유생이었고, 그래서 정조는 이제 한번 보겠다 해서 첫 만남을 갖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만남을 가지면서 눈에 이제 정약용이 띄니까 몇 살이냐라고 정조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무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어떤 무슨 학식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삼동안에 들었기 해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이무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자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모년 때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가 썼나 보죠? 그래서 더 정약용을 눈에 확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처음에는 이제 만남을 좀 갖게 됐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수시로 정조는 성균관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조는 이 신하들의 공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조정을 이끌어갈 그런 대신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주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을 만났다고 해요. 한 번은 또 이제 성균관에 가가지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은 중용에 나오는 문제점, 의문점, 이런 것을 70문제를 문답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고 또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왕께 올렸고, 왕이 직접 그걸 또 봤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약용 답안지가 가장 눈에 띄었나 봐요. 그 답안지에서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용을 해석한 남인과 남인과 소론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남인은 이황을 따르는 학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남인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학설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론, 그러니까 노론인 거죠. 전 단계니까 노론이죠. 노론은 어디를 따르냐면 율곡 이의 학풍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남인이었기 때문에 태계 이황의 학설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정약용은 남인인데 노론의 학설을 따랐어요.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인의 학설이 맞을 경우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정조의 통치 철학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암행어사로 훈련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조를 눈여겨봤던 이유죠. 그렇게 눈여겨봤고, 그리고 이 정약용을 이제 경기도 북쪽 지역에 연천, 철원 이런 북쪽 지역에 암행어사로 이제 그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수령의 어떤 그러한 직무 이런 것도 익히게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백성들의 고충 이런 것들도 살피게 하고 하는 것으로 를 주기 위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이제 시정 사항이나 수령을 갖다가 처벌해야 될 일들을 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또 정조의 어떤 정약용의 이런 보고를 보고 파직을 시키고 처벌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행어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정조가 이제 정약용을 총애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죽음을 또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맞기 전에 이 정약용을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했냐면은 이 정조는 이 정약용을 거의 곁에 두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성균관에 가가지고 정약용을 따로 만나가지고 이 수많은 이제 문답을 나누고 시를 짓고 또 이렇게 이제 과제 내주고 또 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에게 과제를 냈는데 잘하면은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근데 술이라는 게 지금의 소주잔이 아니라 거의 붓을 담는 필통 같은 거예요. 그런 데다 줍니다. 그래서 정약용 일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왕께서 자기에게 술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이거를 먹고 나는 죽는 수도 있다 라고까지도 있어요. 정약용은 술과 담배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조는 술과 담배를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아주 흡연가였잖아요. 그래서 정조는 담배를 피고서 담배 연기를 정약용의 얼굴에 뿜기도 하는 장난도 치기도 막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하와 왕의 관계지만 사사로운 이 친밀한 관계에 정이 아주 들었던 그런 정조와 정약용이었죠. 그리고 정약용이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건 알았는데 무예에서는 상당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규장각에서 항상 활을 쏘는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가 정약용에게 한 수는 화살 5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순. 그러니까 이 100화살을 주면서 20순을 주는 거예요. 한 순이 화살에 들었고 그걸 20순을 주면서 활을 쏴라. 그래야 너는 과제가 끝난다. 그러니까 100화살이죠. 그것을 쏘는 거였어요, 정약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쏴도 명중을 못 시킨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자기는 해야만 했다. 막 이런 것. 그리고 정조는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도 무도 같이 겸직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도 결국 정약용은 무예에서는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을 못해서 벌을 받았어요. 반성문도 썼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냅니다, 정조가. 근데 그 유배를 어디를 보내느냐면 창덕궁에 가보시면 그 규장각 아래 부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용지 안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죠? 작은만 거기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연못을 조그만 배를 타고 지나가서 그 위에 뮤리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조가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하는 거죠. 그렇게 정조와 정약용이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정조가 천주교와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좌천을 되는 것이죠. 정조도 상당히 높은 관직까지 이제 올라가지만은 조종 대신들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의 집안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조의 세 번째 현 정약종이 천주교의 신자로서 이제 상소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천주교가 탄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조도 정조가 위험하겠다. 정조가 위험하고 자기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확 상소가 확 딱 올라오니까 이제 정조도 정약용이 정조에게 이제 잠시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도 물러나서 있습니다. 근데 또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정약용이 다시 궁궐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주자소에 그 도배를 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자소는 책을 만드는 곳이죠. 활자도 보관하면서 그 도배를 하고 네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도배를 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마르지 않았으니까 좀 있다가 궁궐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내가 책 10권을 보내줄 테니 5권은 책 제목을 네가 써서 보내다오 하면서 이런 그 교류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전날, 궁궐로 돌아가기 전날 정조가 죽는 거예요.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전날 승하게 된 거죠. 아주 그 정조의 고질병이었던 그 등창 등에서 막 그 고름이 그 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그 피고름이 나와가지고 온 도프를 적실 정도로 몇 대가 나왔다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기가 피고름이 나와가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낸 지 보름 만에 정조가 정약용의 서신을 보낸 지 보름 만에 정조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약용은 바로 전날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통한 가운데 바로 그 다음 왕이 순조죠. 순조가 11살 때 즉위를 하고 그 순조가 너무 어리니까 영주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하게 되는 거죠. 그 정순왕후가 또 천주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전국에 또 보냅니다. 그 당시 암행어사의 봉소의 내용에는 천주교인을 색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사들은 이제 그 색출하는데, 그러니까 정약용이 또 얼마나 그 불안하니까 그 정순왕후가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유배를 받아서 정조가 승하고 나서 강진으로 가는 거죠. 전라도 끝 강진으로 가서 자그마치 19년을 유배를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책도 쓰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막 책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돌아와서 19년을 유배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와서 그 유명한 목미심서라고 지방 관아에 자기가 감사도 있었고 어사도 있었고 관찰사도 있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의 그래서 그 지방 관아들이 어떻게 관아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정을 해야 되는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써 있는 이제 다른 책들 문집들을 보면은 또 이러한 이제 글들도 있습니다. 이 정약용이 따라 죽고 싶었지만 차마 그 정조 임금을 만나고 싶어서 따라 죽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정약용이 자기가 죽었을 때 묘지명을 쓰기 위해서 자찬 묘지명을 집필하죠. 문집으로 그 책에다가 자찬 묘지명을 어떻게 이제 쓸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가 정리해서 이제 문집을 남겨놨습니다. 그 자찬 이제 그 묘지명을 이제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군신의 정의가 그날 저녁에 영원히 끊긴 것이다. 매양 이 일에 생각이 미칠 적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금할 수 없었다. 그거를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 남겼던 것이죠. 이렇게 정조와 정약용은 또한 이 군신 관계였었지만은
거의 막 이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뭐하냐면 어쨌든 이런 사사로운 정까지 사적인 것까지 같이 교류하고 나누는 어떤 그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까지의 그 사이였던 분이 바로 또 정조와 또 정양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별했던 것이었죠. 그 우리가 단지 그냥 이 조선 후기에 시야가 집대성한 정약용이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암행어사이었기도 하고 또 궁궐에서 이 초계문신으로서 이 정조와의 각별한 사이였고 정조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천주교도인으로서 이제 그 낙인 찍힌 거죠. 하지만 정약용은 나중에는 자기는 천주교를 이제 그 배교하죠. 나는 그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 집안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천주교도로 이제 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 집안이 된 것이었죠. 이렇게 정약용은 정조와 이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이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정약용과 그 박문수 이러한 그 어사들은 이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 봉소에 지정된 권한 그리고 봉고 파직권. 그러니까 봉소에 지정된 권한이라는 것은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임금께서 정해준 봉소에 봉한 그 성안에 이 권한을 지정되어 있던 것들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창고를 봉구하고 수령을 파직시킬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것들 그리고 파직도 어떤 불법 문서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권한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올라와서 이 암행어사의 임무가 끝나면 올라와서 이 보고서를 쓴다고 그랬죠. 그 보고서가 서계예요. 이 서계를 올려야 되고 또 별단 서계에서 부족했던 것들 또 첨부 서류 같은 것을 같이 그 첨부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사로서의 임무가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역할이 사실은 좀 알고 보면은 아주 선발사부터 파견해서 하는 직무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서계 별단을 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고서 마치는 것이 암행어사였고 암행어사가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한테 회자되고 오르고 되었던 건 바로 그들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관원으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